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김순자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목이 뻐근하게 당기는 게 느껴져요. 베개를 바꿔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석 달째 같은 통증이었거든요. 또 시작이네. 혼잣말을 삼키며 그녀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장 문을 열고 냄비를 꺼내고 물을 받는 동작이 자동으로 이어져요. 50년 넘게 반복한 일이니까요. 손은 익숙하게 움직이지만 목에서 어깨로 퍼지는 묵직한 무게감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왼쪽 팔이 저릿저릿 저려왔어요. 국자를 들어 올리려는데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순자는 잠깐 멈춰서서 팔을 주물렀어요. 그러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딸 미정이었어요. 일주일에 2~3번 들르는 게 습관이 된 딸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부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셨네. 좀 쉬시지. 괜찮아. 김순자는 짧게 대답하며 국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미정은 엄마의 뒷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엄마, 목도 안 좋으세요? 움직임이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김순자는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괜찮다고요. 참을 만하다고요. 딸이 걱정할까봐, 손주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나약해 보일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미정은 더 묻지 않았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이 집의 규칙이었으니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도와주고 미정은 다시 바삐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김순자는 천천히 목을 돌려봤어요. 뻐근함이 이제는 아픔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 남편과 시부모를 모셨어요. 아이 셋을 낳고 키우면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때리진 않았지만 따뜻한 말도 잘하지 않았어요. 김순자는 그 침묵 속에서 가족을 돌보는 게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플 시간도 쉴 여유도 없었어요. 환갑이 지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손님을 보내고 집을 정리했어요. 딸이 엄마 울어도 돼요라고 말했지만 김순자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70이 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녀는 여전히 스스로를 돌봅니다. 병원 가는 걸 미루고 약 먹는 걸 잊고 통증을 그냥 나이 탓으로 치부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통증은 달랐습니다.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심해졌어요.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저렸고 고개를 돌리면 목덜미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왔어요. 어느 날 밤 김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목을 만져봤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근육이 손끝에 닿았어요. 이제는 가봐야 하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동네 병원 앞을 지나쳤어요.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슈퍼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어요. 일어났을 때 목은 더 뻐근했습니다. 에휴.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딸이 받았어요. 엄마, 왜요? 바쁜데. 아, 아니야. 그냥. 김순자는 말을 삼켰습니다. 바쁜 딸에게 자기 통증을 말하는 게 미안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이 지나간 달력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눈가, 처진 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미세하게 기울어진 목선. 언제부터 이랬지? 그녀는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려봤어요.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걸린 것처럼 뻑뻑했어요. 김순자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큰 병원 번호를 검색했어요. 내일 가보자. 혼잣말이었지만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는 또 잠을 설쳤어요. 통증 때문이 아니라 내일 병원에 가면 무슨 말을 들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큰 병은 아니겠죠. 그냥 나이 탓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어요. 내 말을 들어줄까? 김순자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50년 넘게 참아온 몸이 이제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순자는 접수를 마치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양쪽으로 환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 아기 우는 소리, 전화 통화 소리가 뒤섞였어요. 그녀는 가방 속 진료 카드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신경외과. 처음 와보는 과였어요. 예약할 때 상담원이 목 디스크 의심되시면 신경외과로 오세요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37번 김순자 환자분. 스피커에서 이름이 불렸어요. 김순자는 벌떡 일어나 진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길었어요.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책상 앞에 앉은 의사가 보였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박이라는 이름표가 가슴에 달려 있었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목이요. 석 달 전부터 아프고 팔도 저려요. 김순자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목 돌릴 때 아프세요? 네, 그리고 밤에 더 심해져요. 팔저림은 어느 쪽인가요? 왼쪽이요. 가끔 오른쪽도요. 의사는 짧게 음하고는 의자를 돌려 김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그녀의 목을 가볍게 눌러봤어요. 몇 초 만에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봐야겠네요. 나이 드시면 목뼈 사이가 좁아지거든요. 밖에서 촬영하고 다시 오세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약에 좀 예민해요. 전에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진 찍고 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사는 처방전을 출력했습니다. 김순자는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실은 지하에 있었어요. 김순자는 안내를 따라 촬영대 앞에 섰습니다. 기사가 턱 당기시고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촬영이 끝났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돌아가는 길, 김순자는 복도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에 온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137번 김순자 환자분. 다시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순자는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모니터 속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목뼈 5번째, 6번째 사이가 좁아졌죠. 그래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주사 맞아보세요. 신경 주변 염증 가라앉히는 거예요. 물리치료도 병행하시고요. 주사요? 김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신경 차단 주사예요. 한 번에 효과 보시는 분들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정도 맞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약 부작용이 좀 있어서요. 전에 감기약 먹고 두드러기 난 적도 있고, 이건 주사라서 괜찮아요. 약이랑 다르니까요.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순자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바로 맞으시겠어요? 아니면 다음에 예약하실래요? 오늘 맞을게요. 대답이 나왔어요. 김순자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주사실은 진료실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김순자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침대에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김순자는 천천히 누웠어요. 차가운 침대 시트가 뺨에 닿았습니다. 긴장 풀으세요. 금방 끝나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목 뒤쪽에 차가운 게 닿았습니다. 소독약이었어요. 그 다음엔 따끔한 느낌이 왔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아팠어요. 간호사가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액체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묵직하고 서늘한 감각이었습니다. 다 됐어요. 일어나셔도 돼요. 김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개를 들자 어지러움이 살짝 왔어요. 간호사가 부축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또 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김순자는 대기실로 나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목 뒤가 뜨끈했어요.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볼을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러나? 김순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저기 주사 맞고 나니까 얼굴이 너무 뜨거운데요. 간호사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흔한 반응이에요. 혈액순환 좋아져서 그래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 처음 맞으시면 다들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는 다른 환자를 응대하기 시작했어요. 김순자는 더 말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얼굴뿐 아니라 목과 가슴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숨쉬기가 답답했어요. 창문을 열었지만 시원한 바람도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순자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 주변도 부어 보였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지만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쿵쿵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전화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멈췄어요. 간호사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흔한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참아야 하는 걸까요? 저녁을 먹을 때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밥을 떠먹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식은땀도 났습니다. 김순자는 밥그릇을 밀어두고 침대로 갔어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주사를 맞기 전이 더 나았던 것 같았어요. 목은 여전히 아팠고 이제는 온몸이 이상했습니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김순자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새벽 4시, 5시, 6시. 하나도 자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증상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굴이 더 부은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김순자는 차가운 수건을 얼굴에 댔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금방 다시 뜨거워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정이었어요. 엄마, 어제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뭐래요? 큰 거 아니죠? 목뼈가 좁아졌대. 주사 맞았어. 그럼 이제 괜찮아지겠네요. 잘 됐다. 김순자는 말하려다 멈췄어요. 주사 맞고 이상하다고, 얼굴이 붓고 심장이 뛴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응, 그래. 엄마, 저 바빠서요. 주말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증상은 계속됐어요. 김순자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어요. 주사 맞고 이틀째인데 얼굴이 계속 붓고 열이 나요. 잠시만요. 담당 간호사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사실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일주일 안에 다 가라앉아요. 그런데 밤에 잠도 못 자고 가슴도 답답한데 처음 맞으시면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 수는. 선생님 진료 중이세요. 다음 주 예약 때 말씀드리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김순자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약된 날이 돌아왔어요. 김순자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번호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꼭 말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137번 김순자 환자분.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김순자가 앉자 그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좀 나아지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사 맞고 나서 계속. 목 통증은요? 목 통증보다 얼굴이 부어서요.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심장도 빨리 뛰고. 의사는 짧게 음하고는 화면을 클릭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몸이 약에 반응하는 거니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처음에 약 부작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사로 드린 거예요. 경구약보다 안전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한 번 더 맞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 생각해봐요. 의사는 다시 처방전을 출력했습니다. 김순자는 말을 삼켰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오늘도 맞으실 거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부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주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김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의사는 증상을 물었지만 대답은 듣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공감도 없었어요.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순자는 주사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는 사이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순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차가운 소독약이 목에 닿았고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주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온 날 김순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질 거야. 혼잣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첫 번째 주사 맞았을 때보다 더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두덩도 퉁퉁 부어서 눈을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데 피부가 따가웠습니다. 화끈거리는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김순자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얼굴에 댔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잠깐 들었지만 곧 다시 뜨거워졌어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지어놨지만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어요. 대신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불안해서 마시는 거였어요. 밤이 되자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으니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너무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더 불안해졌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순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괜히 큰일로 만드는 건 아닐까?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예민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겨우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1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자기 모습에 김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완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눈은 실눈처럼 작아져 있었고 볼은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목 주변도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김순자는 얼굴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누르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미정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어제 병원 또 갔다 오셨어요? 응. 주사 또 맞으셨어요? 이번엔 좀 어때요? 김순자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얼굴이 부었다고 밤새 잠을 못 잤다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너무 밝았습니다. 괜찮아. 또 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래. 전화가 끊겼어요. 김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낮에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어지러워서 벽을 짚어야 했어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다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아! 김순자는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에 유리 조각이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컵이 깨져서가 아니라 손을 다쳐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또 봤습니다. 부은 얼굴, 빨간 목, 초점 없는 눈. 이게 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어지러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병원에 다시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봤자 똑같은 대답을 들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괜찮다고, 흔한 반응이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미정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김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응? 김순자는 자기 얼굴을 만졌습니다. 부은 게 눈에 띄나 봐요. 얼굴이 완전 부었어요. 병원 다녀오셨다고 하셔서 좋아지신 줄 알았는데. 주사 맞고 그래. 병원에서 괜찮대. 괜찮다니요? 이게 괜찮아 보여요? 미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김순자는 딸의 시선을 피했어요. 들어와. 서 있지 말고. 거실로 들어온 미정은 엄마를 자세히 살폈어요.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느렸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엄마,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해요. 괜찮아.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진대. 누가 그래요? 의사가요? 응.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꺼내 병원 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김순자가 손을 뻗어 딸의 핸드폰을 막았습니다. 미정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아프잖아요. 그냥 귀찮게 하기 싫어서. 뭐가 귀찮아요? 김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계속 괜찮다는 말만 들었다고, 그래서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미정은 엄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말만 믿지 마세요. 엄마가 아프다고 느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정이 놀라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미안해. 내가 바쁜데 걱정만 끼치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엄마 딸이잖아요. 김순자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엄마를 위해 죽을 끓여줬습니다. 김순자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따뜻한 죽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같이 가요. 제가 휴가 낼게요. 아니야, 너 일 바쁜데. 엄마가 더 중요. 미정의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힘이 없었어요. 밤에 미정은 엄마 옆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같은 방에서 자는 거였어요. 김순자는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었고 얼굴의 열기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순자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뭐라고 말하지?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딸이 옆에 있으면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똑같이 괜찮다는 말만 들을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어요. 적어도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요. 딸이 함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못 잔 거였어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붓기가 조금 빠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얼굴은 빨갛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미정이 일어났을 때 엄마는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놀라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오늘만큼은 제 말 들어요. 미정은 엄마를 거실로 데리고 가서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간단히 아침을 차려왔어요. 둘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면 제가 다 말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내가 말하면 의사가 들어줄까? 들어주게 만들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김순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병원에 가기 전 김순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부은 얼굴, 빨간 목. 이 모습으로 다시 의사 앞에 앉아야 한다니. 이번엔 달라질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봐야 아는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김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딸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여전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달라질까? 김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힘이 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김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정도 엄마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해결할 거예요. 딸의 다짐을 들으며 김순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번엔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둘은 함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을 향해 가는 길, 김순자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김순자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미정이 엄마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딸의 손이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137번 김순자 환자분. 이름이 불렸어요. 김순자는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미정이 재빨리 엄마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가요, 엄마. 진료실 문을 열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의사는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김순자가 들어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을 보고는 잠깐 눈썹을 찌푸렸어요. 보호자세요? 네, 딸입니다. 미정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김순자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가 김순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김순자가 대답하려는데 미정이 먼저 말했어요. 주사 맞은 후로 계속 상태가 안 좋으세요. 얼굴이 계속 붓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요.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의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처음부터 약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사로. 주사도 약입니다. 선생님.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의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김순자를 다시 봤어요. 그럼 중단하시겠어요? 네, 일단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요. 김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였어요. 의사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리치료만 계속하세요. 약은 중단하고요. 이미 맞은 주사 때문에 생긴 증상은 어떻게 하나요? 미정이 물었어요. 의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빠질 거예요. 혹시 너무 불편하시면 항히스타민제 드릴 수는 있어요.
그것도 약이잖아요. 엄마한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미정의 말에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치료를 안 하시려면. 치료는 해야죠. 하지만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김순자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지켜보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오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미정은 엄마를 일으켜 세웠어요.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김순자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미정이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김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속엔 많은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엄마를 약국에 데려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약국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약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약국 문을 열자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카운터에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약사가 앉아 있었어요. 이정호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손님을 보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정이 엄마를 앞으로 밀어줬어요. 김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병원에서 주사 맞았는데 얼굴이 계속 부어서요. 약사는 김순자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언제 맞으셨어요? 일주일 전이요. 그리고 사흘 전에 한 번 더요. 어떤 주사였나요? 신경 차단 주사라고 했어요. 약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의자를 하나 더 꺼내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김순자는 의자에 앉았어요. 약사는 그녀 앞에 앉아 눈을 맞추며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김순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사 맞고 나서 생긴 증상들을요. 얼굴 붓기, 심장 두근거림, 불면증.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지만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약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김순자가 말을 마치자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밤에 불안하신가요? 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무서워요. 식욕은 어떠세요? 없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러고는 김순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엔 약물 반응 같아요. 몸이 주사 성분에 과민하게 반응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몸에서 약 성분이 빠져나가는 걸 기다려야 해요. 충분히 물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상을 기록하세요. 언제 어떻게 아픈지, 무엇이 불편한지 적으시는 거예요. 기록이요? 네. 그래야 다음에 병원 가셔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의사가 이해하기도 쉽고요. 약사는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여기에 매일 적으세요. 시간, 증상, 느낌 같은 거요. 김순자는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작고 파란색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느끼시는 게 맞아요. 몸은 거짓말 안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약사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휴지를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처음으로 내 말을 믿어주시니까요. 김순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약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당연히 믿어야죠. 어르신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본인 몸을요.
미정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약사는 두 사람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약국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김순자는 소파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쓰지? 혼잣말을 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0년을 살면서 자기 몸 상태를 글로 쓴 적이 없었습니다. 미정이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그냥 편하게 쓰세요. 일기 쓰듯이요. 김순자는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12월 15일. 얼굴 많이 부음. 눈뜨기 힘듦. 밤에 잠 못 잠. 심장 빠르게 뛴. 짧은 문장이었지만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담고 있었어요. 쓰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미정이 칭찬했어요. 김순자는 노트를 덮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했을까?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미정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김순자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도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불안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약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몸은 거짓말 안 하니까요. 그리고 어르신이 느끼시는 게 맞아요. 김순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기록하자. 그녀는 일어나 노트를 가져왔어요.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밤 11시. 심장 빨리 뛴. 무섭지만 견딜만함.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음.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써도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된다는 게요. 김순자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일어나자마자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제 쓴 글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러고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12월 16일. 어제보다 붓이 조금 빠진 것 같음. 심장 여전히 빨리 뛴. 하지만 견딜만함. 글을 쓰는 게 습관이 되기 시작했어요. 증상을 적으면서 김순자는 자기 몸을 더 잘 알아갔습니다. 언제 증상이 심해지는지, 무엇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지요. 미정은 매일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기록한 내용을 같이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때요? 조금 나은 것 같아. 얼굴 붓기가 빠지고 있어. 다행이다. 계속 기록하세요. 나중에 도움 될 거예요. 그래, 그럴게. 전화를 끊고 김순자는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얼굴이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였지만 몸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순자는 노트를 다시 펼쳐 처음 쓴 날과 오늘을 비교했어요. 증상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부기도 빠지고 심장 박동도 조금씩 안정됐어요. 나아지고 있구나. 혼잣말을 하며 김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약사가 생각났어요. 그 사람한테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약국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약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기록하면서 지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노트 가져오셨어요?
김순자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약사는 펼쳐서 쭉 훑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기록하시면 병원 가서도 설명하기 쉬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약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어르신이 스스로 하신 거죠. 김순자는 약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말 안 하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아니시죠? 네. 이제는 아니에요. 말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약사는 미소 지으며 김순자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어르신 몸은 어르신이 제일 잘 아니까요. 약국을 나서며 김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김순자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더 이상 조용히 참지 않기로요. 스스로를 지키기로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김순자의 노트는 빼곡히 채워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변화를 기록했어요. 12월 30일. 얼굴 붓기 거의 다 빠짐. 밤에 4시간 잠. 예전보단 편함. 글을 쓰면서 김순자는 자기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가끔 심장이 빨리 뛸 때가 있었고 목 통증도 여전했습니다. 그날 아침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왜? 병원에 같이 가려고요. 기록한 거 보여드리고 제대로 이야기해야죠. 김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노트가 있었고 딸이 함께였으니까요. 그래, 가자.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순자는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가방 속 노트를 만지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엄마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오늘은 제대로 말씀드려요. 응. 대기실에서 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김순자는 노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지난 2주일간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이걸 보여주면 의사가 이해할까요? 137번 김순자 환자분. 이름이 불렸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의사는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더니 김순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주사 끊고 나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김순자가 대답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미정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지난 2주일간 증상을 기록하셨어요. 한번 봐주세요. 노트를 건넸어요. 의사는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셨어요? 네. 처음엔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나 봐요. 김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는 노트를 계속 읽었어요.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환자분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네요. 순간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김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사가 사과를 한 거였어요. 약물 과민 반응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의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김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주사 치료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물리치료와 운동으로 천천히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김순자는 처음으로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의사는 노트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계속 쓰세요. 다음에 오실 때도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기록하시면 치료 계획 세우기가 훨씬 쉬워요.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김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미정이 엄마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하신 거예요. 복도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미정아. 네. 내가 평생 잘못 살았나 봐. 김순자의 말에 미정이 놀라 엄마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말 안 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 엄마. 근데 이번에 알았어. 말해도 되는 거더라.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니라는 걸. 미정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김순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한테 짐 안 되려고 참았는데 그게 오히려 너희를 힘들게 한 것 같아. 엄마가 아프신 게 우리한테 짐이 아니에요.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랬구나.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앞으론 말할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요, 엄마. 그렇게 하세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 김순자는 가볍게 느껴졌어요.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순자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병원에 다시 갔다. 의사가 사과했다. 내 기록을 보고 이해해줬다. 처음으로 내 말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김순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제가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좋아. 엄마, 사랑해요. 순간 김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 지 얼마 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김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정이 왔을 때 김순자는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아졌어. 실제로 김순자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어요. 얼굴 붓기는 완전히 빠졌고 목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밥을 먹으며 미정이 물었어요. 엄마, 약국 약사님한테는 인사드렸어요? 응, 며칠 전에 갔다 왔어.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하셨다고. 계속 기록하라고 하시더라. 좋은 분이시네요. 그러게. 그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 김순자는 국그릇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약사가 처음으로 자기 말을 믿어줬을 때의 감동을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물리치료 다니시잖아요. 어때요? 괜찮아. 선생님이 친절하더라. 내 상태 물어보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다행이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정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밤에 잠 좀 주무세요? 전보단 나아. 5시간은 자는 것 같아. 좋아지고 계시네요. 응, 천천히지만. 김순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그러고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또요? 엄마 오늘 몇 번째 고맙다고 하세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미정은 웃으며 엄마를 안았어요. 김순자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정이 돌아간 후 김순자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편안했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1월 5일. 딸과 저녁 먹음. 행복했음. 몸도 마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 글을 쓰면서 김순자는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병원에 갔던 날, 주사를 맞고 고통스러웠던 날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말할 수 있게 됐고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아픈 건 지나가도 무시당한 기억은 남는다.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김순자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어요.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내 몸의 신호를 듣고 기록하고 말한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글을 다 쓰고 김순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목 통증이 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스트레칭을 천천히 하고 물을 마시고 아침을 간단히 먹었어요. 물리치료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김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무들, 지나가는 사람들, 아침 햇살. 모든 게 예전과 같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이겨냈고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했어요. 물리치료실에 도착해 선생님께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제보다 나아요. 좋으시네요. 오늘도 천천히 해볼게요. 치료를 받으며 김순자는 편안했습니다. 선생님이 매번 상태를 물어봐주고 아프면 바로 멈춰줬어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꾸준히 하시면 더 나아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순자는 약국 앞을 지나쳤어요. 문득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약국 문을 열자 약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어르신이 하신 거죠. 약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김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별건 아니지만, 에이,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받아주세요. 선생님이 제 말을 처음으로 들어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약사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앞으로도 계속 기록하시고 본인 목소리 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약국을 나서며 김순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김순자는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좋지.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김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노트를 펼쳐 오늘을 기록했습니다. 물리치료 받음. 몸 상태 조금씩 나아짐. 약사님 뵙고 감사 인사 전함. 주말에 손주들 온다고 함. 기대됨. 글을 쓰면서 김순자는 한 달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딸이 있고 약사가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게 됐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픈 건 지나가지만 존중받지 못한 기억은 남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내 목소리를 내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노트를 덮고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김순자도 이제 자기 이야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침묵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낸 이야기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김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여전히 목은 뻐근했고 가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내일도 기록하자. 내 몸의 신호를 듣고 말하고 지키자. 그렇게 다짐하며 김순자는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새벽이 오고 또 아침이 올 거예요. 김순자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참고 살아온 70년이 아니라 말하며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하며 김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